한국이 고속도로를 뚫어줬더니 세계 1위 우라늄 보유국이 리튬도 좀 찾아주세요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의 핵심 거점이자 자원으로는 중동 못지않은 중앙아시아에 거인국가 카자흐스탄이 왜 하얀 석유 리튬 전권을 한국에 맡기려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넌 이걸 보고도 믿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뇌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질 샘플 속 희미하게 반짝이는 결정체. 그건 제가 평생을 쫓아왔던 바로 그것이었죠. 리튬.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존슨 미국 출신의 지질학자이자 15년째 세계 각국을 돌며 자원 탐사를 해온 광물 탐사의 베테랑입니다.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저는 중남미의 구리 광산부터 아프리카의 코발트 광맥, 몽골의 히토류 지대까지 발로 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단연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이었어요. 그해 2023년 저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알마티 인근의 광산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과 손잡고 리튬을 본격적으로 탐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솔직히 말해 당시 제 반응은 한국이 리튬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물 탐사 분야에서 한국의 이름을 듣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협약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접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을 파트너로 요청해 시작된 것이라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저희 미국 기술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의문은 곧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탐사 현장을 지켜보고 싶다는 요청을 카자흐 정부에 조심스레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허락했죠. 당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한국 팀도 기꺼이 당신과 정보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카자흐스탄 리튬 탐사의 현장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두 곳 광산 부지였어요. 한 곳은 산악지형 속 침식된 안반층 위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금광 부지. 또 다른 곳은 사막지대의 퇴적암 아래 리튬 함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곳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팀의 접근 방식에 저는 진심으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 지질 스캔 기술. 미국이나 유럽 팀들도 도입하긴 했지만 한국팀은 거의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지면 스캔만으로 지하 수십 미터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 모델링해서 현장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기반 시추 타겟 분석 알고리즘, 지질 패턴과 과거 데이터, 광물, 밀도, 주변 온도 습도 수분 등을 종합해 가장 효율적인 시추 지점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이런 기술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직접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이 설치한 야외 작업본부에서 밤늦게까지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린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어요. 해외 자원 확보 없이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죠. 한국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파트너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드디어 그 샘플이 채굴됐습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얀 광물 결정 네피도라이트. 리튬 함유 광석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높은 품위였죠. 저는 한국 측 책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술력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자원 탐사를 준비해 온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술로 생존해 왔죠. 하지만 지금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그냥 탐사가 아니다. 이건 한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도전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이 탐사.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으니까요.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걸까? 리튬 샘플 분석이 끝난 날, 저는 카자흐스탄의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한국에 와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히 고사했죠. 바쁜 일정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결국 그 초청장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단순했습니다. 이건 미래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공항 내에 AI 기반 자동 보안 게이트, 다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제공되는 안내 로봇, 그리고 통합 IoT 기반 물류 추적 시스템까지. 심지어 입국 수속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본 저였지만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연구원이 예약해준 리무진 버스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가 너무 조용했어요. 디젤이 아니라 전기버스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USB 충전, 무료 와이파이, 실시간 노선 안내까지 제공되니 이건 유럽보다 한 수 위인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자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무수한 고층 빌딩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하철과 버스. 그 속에서 어김없이 정돈된 질서와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 마치 도시에 살아있는 신경망이 설치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착 다음 날, 저는 대전의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났던 팀원들과 다시 조우하며 본격적인 연구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지털 코어뱅크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질 시료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의 3D 데이터로 저장하고 이를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었죠. 한국은 기술로 자원을 찾는 나라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정부기업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였습니다. KIGAM은 공공기관임에도 SK의 코플랜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와 협업하며 리튬뿐 아니라 히토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자원의 공급망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는 리튬 원광을 수산화 리튬 또는 탄산 리튬으로 가공하는 실험 도구를 실제로 시연해 주었는데 이 과정 역시 친환경, 저비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효율과 기술이 생존 전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몇 년간 몸담아온 미국 에너지 산업의 방식이 떠올랐어요. 무조건 땅을 파고 많은 자본을 들여 확보하고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는 구조.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국가가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자원을 큰 가치로 전환시키는 구조. 이런 방식은 사실 매우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저는 연구원의 제안으로 울진 보안광산 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드론을 띄우고 AI 모델로 지질 지도를 실시간 분석하며 시추 예상 지점을 예측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미래형 탐사였습니다. 저 광화대가 보이시나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기서 세계 최고 리튬 황산보다도 품위가 2배 높은 네피도라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 유명한 호주 그린부시 광산보다 더 높은 품위라고요? 분석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보니 수치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 리튬 황산 후보가 한국의 동쪽 끝 조용한 산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광산은 금강송 보호구역 안에 있어 직접적인 채굴이 어려운 상황.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다시 한번 놀랐죠. 이 나라는 자원보다 자연을 우선시하네요. 거대한 자원 탐사 앞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국의 방식.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기술과 윤리,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단단한 나라, 그들이 가진 자원의 양은 작지만 그 가치를 10배, 아니 100배로 만들어내는 저력은 세계 어떤 국가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냥 도로만 건설한 게 아니었어요. 2024년 초 알마티 북구에 새로 개통된 대형 순환도로 위를 처음 달려본 날. 그때의 감각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육중한 구조물, 매끄럽고 정밀한 아스팔트 표면,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는 듯한 구조. 알마티 순환도로 총 연장 66km에 이르는 이 6차선. 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카자흐스탄 경제와 외교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도로의 시공 주체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당시 저를 포함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히 한국 건설사도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수출 방식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는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BOT 방식으로 추진된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 인프라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SK에코플랜트와 한국도로공사가 터키 건설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고 무려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사업은 도로 개통 후에도 16년간 한국 측이 운영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에 이관되는 구조였죠. 이 과정에서 놀라웠던 것은 운영 수익이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해진 도로 수준만 유지하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AP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 이건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고급형 모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건설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해서 수출하고 있네. 그렇게 도로 개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리튬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는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배경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전략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국가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구리, 우라늄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특히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리튬은 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 리튬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와 품질, 경제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 특히 드론 기반 탐사, AI 모델 분석, 3D, 시추 시뮬레이션 능력이 선진 탐사 파트너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심지어 미국 역시 협력 제안을 했지만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이미 알마티 순환도로에서 입증된 신뢰와 성실함, 그리고 기술의 복합체였죠. 이 사실을 접한 저는 솔직히 말해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이 인프라를 넘어 자원 탐사까지, 그것도 리튬을? 왜 놀랐을까요? 바로 리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리튬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하얀 석유,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전략 광물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그 배터리 없이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전기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은 중남미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는 현재 전부 국유화 선언을 하며 외국 기업의 채굴을 제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리튬 원천을 가진 국가가 세계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대안이었고 한국은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외국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이런 구도 속에서 제가 맡게 된 역할은 카자흐스탄 리튬 매장지, 두 곳의 테스트베드 샘플 분석과 정밀 지질 해석이었습니다. 샘플을 통해 리튬 함유량을 분석하고 주변 지질 구조와의 연계성, 경제적 채굴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팀과 더욱 밀접하게 협업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술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에 반복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속광업 컨퍼런스. 거기엔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 제규어, 리비안 모두가 리튬 확보 문제를 놓고 고위급 간부를 파견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한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튬 공급망을 확보한 국가는 향후 30년간 기술 패권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화면에 등장한 협력 대상국 명단 중 하나에 코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넘어 이제 한국이 세계 자원 전략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리튬만이 아니라 전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과의 기술 제휴, 공동 탐사, 데이터 공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자리 잡고 있죠. 제가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었다는 것. 한국은 인프라, 기술, 외교를 하나로 엮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 이제 제가 믿고 싶던 기술의 진심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여름, 카자흐스탄의 고온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울진 보안광산에서 날아온 리튬 시료 분석 보고서, 아나티 순환도로 개통 후 교통량 데이터 및 유지 보수 평가표, 그리고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두 광산에서 채취한 샘플의 품위 비교 보고서까지 이 모든 문서를 정리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 제출한 날, 저는 조용한 한 호텔 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기술, 신뢰, 사람, 시스템,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5가지 언어로 말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일 줄만 알았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를 개통한 뒤 한국 기업들이 요즘 해외에서 활약하는구나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 도로 하나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신뢰를 연결하는 실선이 되었고, 그 실선을 따라 자원 협력, 기술 교류, 공동 탐사, 미래 전략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자원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도로와 리튬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동맹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원을 얻는 방식도 외교를 풀어가는 방식도 완전히 새로운 한국식 모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5년 6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시범 탐사 지역 2곳 중 한 곳에서 상업적 채굴이 가능한 수준의 매장량이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채굴 사업에 한국 측과 공동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 이 발표는 곧바로 글로벌 뉴스에 보도되었고, 리튬 공급망 확보에 골몰하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물론이고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포드까지 카자흐스탄 한국 리튬 벨트에 눈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내에서도 울진 보안광산의 시추 분석이 마무리되었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아래 친환경 방식의 제한적 채굴 허가가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즉, 한국 내부 자원과 카자흐스탄 해외 자원이 동시에 가시화되는 흐름이 열린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원 빈국이 자원 전략국으로 거듭나는 장면이었죠. 그 중심에는 한 나라의 체계적인 기술력, 인프라 전략, 그리고 사람들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에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과 함께 일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로 극복하고 협력으로 기회를 만들며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15년간 세계의 자원 현장을 누볐고 다양한 방식의 국가 전략을 목격했지만 한국만큼 작지만 거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사 기술, 데이터 정합성, 생산 가공 역량, 외교 협상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웃 국가들과 나누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2025년 하반기 저는 한국으로 정식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 옆 작은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자원 탐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국제협력센터 소속 자문과학자로 활동하게 되었죠. 왜 그토록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서 신뢰를 체결하는 나라입니다. 기술로 협력하고 사람으로 연결되고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그 모델은 이제 제3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6년 저는 알마티를 다시 찾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도로를 분석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위에서 출발할 자원벨트의 청사진을 설계하러 갑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이해하고 그 힘을 함께 확장해 나갈 하나의 톱니가 된 것이죠.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